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동안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는데 하루 만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고 내일은 더 추워질 전망인데요. 강추위와 함께 독감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면역력 관리와 함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내륙의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등 다시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률솔 기자, 오늘 기온이 많이 내려갔나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3.5도, 체감온도는 0.3도까지 내려갔고 서울 중구와 동작구 등은 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 화천 산해면 기온이 영하 6.6도, 체감온도는 영하 13.4도를 기록했고요. 경기도 과천 중앙동은 영하 1.3도, 경북 봉화는 영하 0.6도, 대전 3.6도, 거창 3도 등 내륙 곳곳에서 초겨울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추위는 내일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는 서해안으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호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 제주도 산간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내륙 곳곳에서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내일 아침엔 추위 속에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위험한가요? 네, 영동 지방인데요. 이 지역에는 현재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양양과 동해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형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조한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동 등 동해안과 내륙 곳곳에 산불 위험 등급이 다소 높은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며 산림 주변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독감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주일 새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감염병 자료를 보면 올해 45주 차인 11월 2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1000명당 5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4주 차 22.8명에서 122.4%나 늘었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1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절기 유행 기준의 5.5배를 넘어 독감 유행 단계 또한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호흡기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7일 네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 탑재위를 포함한 13개의 위성이 다양한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하며 민간 우주산업의 성장을 이끌 예정입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간담회를 열고 발사 준비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발사 기술도 한층 안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차 발사와 비교를 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발사 시간이 되겠죠. 궤도와 고도는 각각 태양 고기 궤도 그리고 600km 고도에 저희가 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위성을 개발한 연구팀들도 참석해 각 위성의 역할과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 우주 자기장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지난 발사 때보다 늘어난 12개의 큐브 위성도 실려 한층 다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서울대가 개발한 쌍둥이 큐브 위성은 궤도에서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을 반복하며 GPS만으로 스스로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또 민간 기업이 제작한 코스미 큐브 위성은 다른 위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돕고 임무를 마친 후 스스로 지구로 떨어져 안전하게 처리되는 기술을 실증합니다. 이번 누리호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산하계에서 개발한 12개의 큐브 위성이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총 13개의 위성은 발사 일정에 맞춰서 모두 정상적으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성 폐기 장치와 충돌 경고 소프트웨어, 달 탐사용 로봇 부품 등 다양한 장치가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첫 사례로 우리 독자 기술과 민간 우주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다가오는 23일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한빛 나노를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나흘 뒤인 27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 국내 첫 우주 로켓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2단 소형 발사체 한빛 나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발사의 임무는 브라질과 인도 등 고객사의 소형 위성을 포함해 탑재물 9개를 300km 저궤도에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23일 새벽, 발사에 성공한다면 한국에서도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셈입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우주 발사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상승해 오는 2032년에는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제작과 발사체 조립까지 전 과정을 맡았습니다. 이번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발사체 체계 종합 업체로 이제 발돋움해서 추후 뉴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300여 곳에 이릅니다.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 37만여 개와 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흘 간격으로 발사되는 한빛 나노와 누리호. 정부 주도의 연구 개발에서 민간 중심의 우주 경제로 가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공학과 강석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주세훈 교수 공동연구팀이 전고체 배터리의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필름형 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전해질은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지만 기존 고분자 전고체 배터리는 이온 이동성이 낮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용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고분자 필름을 한 방향으로 늘려 구조를 정렬하는 공정을 통해 리튬 확산 속도를 4.8배, 이온 전도도를 72% 높이고 여기에 세라믹 충전재를 더해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해질을 LFP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한 결과 200회 사이클 후에도 초기 용량의 78%를 유지하며 성능이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정부가 판단 내리기를 계속 미루면서 구글과의 줄다리기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명확한 기준과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해외 기업으로의 지도 반출 심사 결정이 3차례나 연기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8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뤘는데
이번에도 관세 후속 협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결정된 거라 사실상 외교적인 시간 벌기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내 업계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안보 위협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그러니까 일단 유보 문제는 일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저희 안보 문제라든가 또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핵심 조건인 데이터 센터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또 미룬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도 반출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을 따르는데 협의체 심사를 거쳐 허가한 경우엔 반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반출 요건이나 관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통상 문제 같은 것도 분명히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좀 세부적인 법령에 있어서 또는 어떤 규정에 있어서 좀 미비점을 드러낸 좀 그런 난백상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버 구축 등 주요 요건을 하위 법령에 허가 기준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반출 시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입니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한 심사도 다음 달 예고된 상황. 해외 빅테크 기업의 문 두드리기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을 전례 없이 위협하는 가운데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해마다 250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관련 사망자는 1990년대 이후 23% 증가해 연간 5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양산과 선글라스로 햇빛을 피합니다. 폭염 때문에 에펠탑 정상은 폐쇄됐습니다. 올해 여름 지구촌 곳곳은 기록적인 폭염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람들 건강도 전례 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5년 랜싯 건강과 기후변화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20개 건강 위협 지표 중 13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death toll of climate change is rapidly growing, and that is particularly concerning.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250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관련 사망자는 1990년대 이후 23% 증가해 연간 5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15만 4천 명이 숨졌습니다. 뱅기열 전염 위험성은 1950년대보다 4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기상현상은 더 빈번해지고 더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은 전례 없는 수의 폭염 일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23년 각국 정부가 지출한 화석 연료 보조금은 9,560억 달러였는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은 3천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What would happen if we go down the current line where heating is expected to be at least 2.7, if not more, with the backtracking of commitments? It's very unlikely our health systems will be able to cope. We're reaching what we call the limits to adaptation. 보고서는 기후 대응이 지연될 경우 인류의 건강 위기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가 적응 대책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환경에 크게 의존하던 농업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기후변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 기술이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트랙터 운전석엔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밭을 돌아다니며 농약을 뿌립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GPS와 센서, 카메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합니다. 트랙터가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해 최적의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You can now have one person managing multiple vehicles.
essentially cloning themselves, getting work done in parallel. 파종과 비료 살포, 수확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농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연료와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인력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Especially in Japan, the average age of the farmers now is 69 years old, and it's a very, kind of aging society. And we are also losing a significant, laborers from our farming operations.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It is the number one problem, especially crop growers face, is the decreasing availability of domestic labor and the increasing cost of domestic labor and, more importantly, international labor.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면 같은 시간 안에 더 넓은 면적을 정밀하게 경작할 수 있습니다. 중복 작업이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면서 연료와 인력을 아낍니다. 궁극적으로 정밀한 농업이 가능해 수확량과 품질이 개선되고 농업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And so there's an emerging field around physical AI or like AI for the real world. It's really the ultimate opportunity because there's nothing more critical and necessary than feeding a global population. 자율주행 트랙터는 단순한 자동화에서 더 나아가 드론, 사물 인터넷, 기상 데이터와 연동돼 완전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안의 식물과 꽃을 활용하는 이른바 플랜테리어에 젊은 세대가 관심을 보이면서 꽃과 식물이 실내 장식 소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전시회장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꽃들, 실내 장식을 위해 꽃을 찾는 소비자들로 붐빕니다. 천국의 계단꽃이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꽃다발 말고 화분으로 지금 구매했어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꽃이나 식물로 실내를 꾸미는 이른바 플랜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꽃과 식물만으로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어 1, 2인 가구가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꽃 한 송이 사서 집에 놓으면 약간 집 분위기나 환경도 훨씬 밝아지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내 식물 시장은 지난해 약 343억 달러에서 2033년 53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평균 4.9%씩 성장하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실내 장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힙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가구를 바꾸는 대신 꽃과 같은 식물을 들이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고 꽃을 경조사 때만 소비하던 인식이 일상 소비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받을 때는 꽃을 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 문화로 이 꽃이 정착돼야 된다. 또 식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공기질 개선 등 효과에 대한 관심도 플랜테리어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능력도 있으니까 그 공간이 되게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집을 나만의 예쁜 공간으로 꾸미려는 수요와 친환경 장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플랜테리어는 빠르게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는 항로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고 원인과 운항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승객과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완해 한강버스가 시민의 일상에서 정착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항로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 직후 항로 이탈보다는
퇴적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정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뚝섬에서 잠실 구간은 원래 수심 자체가 얕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간은 항로를 철저히 신경을 쓰고 준설하고 또 선장님들도 거기에 신경을 써서 운항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항로 이탈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민주당이 한강버스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불필요하게 시민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잇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수업은 대부분 대형 비대면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코로나 종식 이후 오히려 비대면 강의가 늘어났는데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잇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세대와 고려대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었고 시험도 같은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대학에서도 이런 수업이 보편화되는데 학생들은 편리함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수업에 안 나가도 되는 게 장점이고,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니까 좀 원하는 학습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마주하지 않고 인원도 많아 관리 감독이 어려운 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일단 비대면이다 보니까 출석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학습 동기를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집단 커닝 사태로 공정해야 할 시험마저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건데 실제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고려대 비대면 수업은 수강생이 1,400명, 연세대 수업은 600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 종식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2학기 서울대에 개설된 비대면 강의는 50여 개, 연세대는 320여 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본격 재개된 지난 2022년 2학기와 비교하면 많게는 1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강의가 유지되는 배경 중 하나로 비용 절감 효과를 꼽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너무 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 볼 때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큰 대형 강의가 훨씬 더 경영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비대면의 장점을 경험했던 학생들의 수요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입니다. 과거에 코로나도 거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대면해서 맺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익숙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강해요. 하지만 이번 같은 집단 부정행위가 또 반복된다면 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인 20, 30대 장기 백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6개월 넘게 구직하는 실업자는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11만 9천 명으로 2021년 10월 12만 8천 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65만 8천 명 가운데 장기 실업자 비율은 18.1%로 다른 해 10월과 비교할 때 1999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닌 고학력 청년층이 장기 실업자 증가의 주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가량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표본 6만 1천 가구를 방문해 면담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인 PIR은 중각값 기준으로 13.9배로 나타났습니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서 내 집을 가지려면 약 14년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셈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PIR이 높은 지역은 세종, 경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